평생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았던 당신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당신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나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용히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아왔다는 걸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름보다 먼저 역할이 주어졌어요. 착한 아들, 효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식.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기대에 맞춰 나를 조금씩 구부리는 법을요. 그렇게 자라 어느새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시댁의 며느리로, 처가의 사위로.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역할을 떠안았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고, 집안을 잘 꾸려가야 했으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명절마다 웃는 얼굴로 친척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부모가 되었어요. 엄마로, 아빠로. 이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미래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당신의 시간은 온통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학원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웠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꿈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은요? 당신이 하고 싶던 일들은요? 아마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성실한 직원으로, 책임감 있는 팀원으로, 때로는 부하를 챙기는 상사로,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당신은 또다시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전화가 오면 달려갔습니다. 그게 책임감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어른의 몫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이웃으로서 인사성 밝은 사람이어야 했고, 모임에서는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나 절에 나가면 봉사하는 신도로, 동창회에 나가면 옛 추억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요. 어느 자리에서든 당신은 그 자리에 맞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배우자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였을 거예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낯선 건 바로 그 눈빛이었죠. 그 눈 속에 나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게 미덕이라고, 희생이 아름다운 거라고,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희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이 조금 참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랐고 부모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저축을 깨기도 했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큰 상을 차렸고 제사 때면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친척들을 맞이했죠. 그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저 사람은 부모 봉양을 제대로 하나, 저 부부는 금슬이 좋아 보이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썼어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역할을 해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화를 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뭔가 잘못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탓했어요. 자식이 방황하면 내 탓이라 생각했고, 배우자가 불만을 토로하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여겼습니다. 기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직장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많은 기대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맞추고 구부리고 조정했습니다. 내 모양대로 살 수 없었어요. 늘 누군가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깎아내야 했죠.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독립도 했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부모님도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역할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역할이 줄어들었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왜 불안할까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데 왜 죄책감이 들까요? 그건 우리가 평생 나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하는 법을 배웠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서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할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중심이 되어도 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권리라는 말조차 부족하죠. 그건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삶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오래 참았고 충분히 헌신했으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돌아봐도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벗어나 나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에 둘 수 있는지, 그 철학과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우리는 정약용, 장자, 에리 프롬 공자, 이 네 분의 지혜를 빌려 그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죠.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당신이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는 여정으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중심이 되어도 됩니다. 주체적인 삶은 나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죠.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세상이 규정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토대를 만들어냈죠. 실학? 이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허울 좋은 이론이나 관념에 갇히지 말고 눈앞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60대인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실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당신은 매 순간 선택하고 판단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책에 답이 있지도 않았죠. 그저 당신의 경험과 직관으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실학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잃지 말라고요. 우리는 현실에 치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판단하지 못하면 그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요? 평생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상, 사회가 요구하는 어른의 모습, 배우자가 기대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당신도 그랬죠? 자녀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당신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꿈은요? 당신이 하고 싶던 공부는요? 당신이 배우고 싶던 것들은 어디로 갔나요?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당신은 내 감정을 뒤로 한 채 상대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힘듦은요? 당신의 외로움은요? 누가 들어주었나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당신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수발을 들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의 건강은요?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은 누가 돌봐주었나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소중하지만 당신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실학은 현실을 직시하되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의 또 다른 말을 들어볼까요? 하늘이 나에게 준 본성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도리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준 본성, 그건 바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감정과 욕구입니다. 기쁨을 느낄 권리, 슬픔을 표현할 권리, 쉴 권리, 좋아하는 것을 누릴 권리. 이 모든 게 당신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본성을 억눌렀습니다. 나 하나쯤 참으면 돼. 이게 어른의 모습이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미덕이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압했죠.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도리는 내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세상이 규정한 실패한 관료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한 겁니다. 당신도 지금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던져야 합니다. 60대인 지금, 많은 역할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이 질문을 할 최적의 시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배움이란 나를 아는 것이다. 60대의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배움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아는 것,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욕구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땠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지?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메뉴를 정할 때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주말 계획을 세울 때 자녀나 배우자의 일정만 고려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한번 말해 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주체적인 삶에 가까워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실학의 핵심, 기억하시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 당신의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역할에 여전히 묶여 있나요? 어떤 기대에 짓눌려 있나요? 어떤 의무감이 당신을 숨막히게 하나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가? 어쩌면 어떤 역할은 이제 내려놓아도 될 겁니다. 어떤 기대는 거절해도 될 거예요. 어떤 의무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한 자아를 발견했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인 지금 많은 것이 바뀌고 역할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발견할 절호의 기회예요.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며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판단해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느끼는 게 진실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당신의 선택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평생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있습니다. 참된 나란 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 나는 나비 꿈을 꾸었는가? 나비가 나의 꿈을 꾸었는가? 장자의 가장 유명한 우화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 그는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인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 이야기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장자가 전하고 싶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나일까? 이 질문이죠. 60대인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내 삶이었을까? 부모로 살고, 배우자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자식으로 살면서 그 역할들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그 역할이 곧 나라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고, 부모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역할을 벗어던진 나는 누구일까요? 장자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참된 나는 남이 규정한 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좋은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이라고 부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겁니다. 장자의 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의자연이에요.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 본래 그대로 흐른다는 의미죠. 합치면 억지로 꾸미지 않고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정반대로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억지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웃었고,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내색하지 않았죠.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꾸며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표정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밝게 살자. 집 밖을 나서면 가면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친척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자녀들 앞에서는 든든한 척.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의 삶이었습니까? 당신이 억지로 만든 웃음, 억지로 참은 분노, 억지로 삼킨 눈물.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진짜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되었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화날 때 화내지 못하는 삶. 장자는 이걸 죽은 삶이라고 불렀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 있는 삶. 너무 가혹한 표현 같지만 돌아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죠. 자녀가 명문대에 가면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크게 사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좋은 집을 마련하려 했죠. 하지만 그 집에서 진짜 편안한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큰 상을 차리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을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남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혜자라는 친구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 수 있나? 장자가 대답했죠. 자네가 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이 대화의 핵심은 뭘까요? 누구도 남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들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해. 아내는 저렇게 해야 해. 어른은 이래야 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죠. 장자는 이런 삶을 소유유의 반대라고 봤습니다. 소유유, 자유롭게 논일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구속 없이, 아무런 집착 없이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타인의 기대라는 밧줄에, 사회의 규범이라는 틀에, 나 자신이 만든 의무감이라는 감옥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책임을 다해야 했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건 그 책임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손주까지 돌봐줬죠. 그건 분명 부모로서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참아야 해. 나는 희생해야 해. 그게 부모니까. 장자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을 뿐인가요? 사실 당신은 자녀를 도우면서도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비를 도와주되 당신의 노후 자금은 따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되 당신의 시간과 건강도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살았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억지입니다. 진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죠.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쓸모없다고 여긴 거죠. 하지만 그 나무는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베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은 그늘에서 놀았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이 때로는 최고의 쓸모다. 이 이야기가 60대인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쓸모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 회사에 필요한 사람, 사회에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듯 당신도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해요. 이제는 관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벗어난다는 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인생이에요. 당신은 조언할 수 있지만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벗어나세요. 평생 상대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솔직해져도 됩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친구, 친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감으로 만나지 마세요. 진짜 만나고 싶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좋을 때만 만나세요.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장자가 꿈꾼 세상은 이런 겁니다. 모두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사는 세상. 억지로 꾸미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각자가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60대인 지금 당신은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죠.
그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장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참된 사람은 세상에 거역하지도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타인의 기대에 거역하지 않되 그렇다고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면 됩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참된 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남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나인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자유가 두려워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 에리히 프롬, 20세기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유가 두렵다니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겠어라고 마음 먹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설렐 겁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올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남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바로 이겁니다. 프롬이 말한 자유의 두려움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정작 그 자유를 감당하는 게 두려워요. 자유롭게 선택하면 책임도 따라오니까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선택합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감옥,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감옥,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 그 안에 있으면 적어도 안전하니까요. 누군가 정해준 규칙대로만 살면 비난받지 않으니까요.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 60대인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평생 역할 속에 갇혀 살다가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공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역할이 없는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역할도 아닌 나 자체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프롬은 이 상태를 자아의 상실이라고 불렀어요.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뭘 좋아하는지도,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죠.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 뿐입니다. 한국의 60대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목이 중요했고 내 꿈보다 부모의 기대가 우선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순종을 배웠습니다. 시부모 말씀을 잘 듣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죠. 내 의견을 주장하면 여자가 어디서 말이 많아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책임을 배웠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버지로서 권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죠.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숨겼고 외로워도 혼자 사귀었어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그게 성숙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프롬은 이런 삶을 소유양식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양식이란 뭘까요? 나를 역할로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다.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외부의 것들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문제는 뭘까요? 그 역할을 잃으면 나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인 나는 사라져요. 은퇴하면 직장인인 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뭔가요? 텅 빈 공허함 뿐입니다. 프롬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제시합니다. 바로 존재 양식의 삶이에요. 존재 양식이란 역할이 아니라 나 자체로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내면의 본질로 나를 아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역할이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떠나도 직장을 그만둬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 양식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프롬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감정은 뭐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기 존중을 배우는 겁니다. 프롬은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평생 우리는 자기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뽐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서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책임을 다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당신 자신을 인정하세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셋째, 자기 선택의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프롬은 강조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의 선택을 따라 살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 배우자가 바라는 방향,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 속에서 내 선택은 없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방식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프롬의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뭘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평생 당신은 타인을 사랑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법. 하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죠. 이제는 그걸 배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몸이 피곤하면 쉬세요. 좀 더 참아야 해가 아니라 나는 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데라고 생각하세요. 프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소외. 멀어지고 단절된다는 뜻이죠.
당신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살았을 겁니다. 내 감정과 단절되고 내 욕구와 멀어지고 진짜 나와는 점점 거리가 생겼어요. 이제는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이 다시 만날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중 언제 마음이 편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간에 미소가 지어졌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진짜 당신. 프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60대인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랑을 배울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나와 타인의 건강한 거리두기.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도와라.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공자라고 하면 보통 효도, 예의,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걸 강조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공자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공자의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공자가 강조한 건 균형이었어요.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 마음과 행동 사이의 균형, 책임과 자유 사이의 균형. 공자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중용입니다. 중용이란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 바로 중간의 길이죠. 60대인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평생 당신은 중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바로 타인 쪽으로요.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너무 적게 했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지만 나를 위해서는 10분 쉬는 것도 미안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계속 미뤘습니다. 이게 바로 치우침입니다. 중용의 반대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지나치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그 자녀는 당신의 희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죠. 배우자를 위해 평생 참았는데 정작 배우자는 당신의 진심을 몰라요. 당신이 불만이 없는 줄 알고 당신이 행복한 줄 압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나친 희생은 나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상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볼까요?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문장을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나를 몰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걸 알 시간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균형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자는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수신, 몸을 닦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가정도 바로 설 수 있고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 살았습니다. 나는 뒷전이고 먼저 가정을 챙겼어요. 내 몸이 무너지든 말든 일단 가족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나도 무너지고 관계도 결국 삐걱거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평생 지킬 수 있는 한 글자가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죠. 서다.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서, 이 글자를 풀어보면 여와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과 가치라는 뜻이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남이 힘들 때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면 남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60대인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거리를 둔다는 게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은 평생 자녀와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자녀의 일이 곧 내 일이었고, 자녀의 문제가 곧 내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더 괴로웠죠. 이건 사랑일까요?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겁니다. 진짜 사랑은 적절한 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당신은 배우자와 너무 밀착되어 살았을 거예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 있었나요?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이불동이다. 조화롭지만 같지는 않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취미를 즐길 수 있고,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져요. 이제는 배우자에게 솔직해져도 됩니다. 나는 오늘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이건 하기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죠.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만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만나는 사람 말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로운 친구가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친구가 세 가지 있다. 이로운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고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해로운 친구는 나를 이용하고 비교하고 소모시키는 사람이에요. 60대인 지금 당신의 주변을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더 깊게 가꾸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문장은 보통 공부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돼요.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이건 자기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대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뭘 배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자는 말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에.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배움이 가능해요. 삶의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배우지 마세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싶었다면 악기를 배우고, 글을 쓰고 싶었다면 글을 쓰세요. 이 나이에 뭐하러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공자는 인을 강조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랑이나 어질무로 번역돼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감정도 배려하는 거예요. 평생 당신은 한쪽만 했습니다. 타인만 존중하고 남의 감정만 배려했죠. 이제는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세요. 내 감정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감정도 배려하세요.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중용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지 마세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만큼밖에 못 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세요. 나는 그건 힘들어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친구가 자주 부탁을 하면 선을 긋세요.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필요를 먼저 채우세요. 공자는 말했어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세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세요. 남을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셋째,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공자는 즉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세요.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해요. 하지만 거짓으로 꾸미지는 마세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실 나는 이게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공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42부록, 52지 천명, 62순. 40에 미혹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진다.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비난도, 칭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60대인 당신은 이제 그 경지에 올랐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고 균형 잡힌 삶을 사세요. 그게 바로 공자가 꿈꾼 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나로 살겠습니다. 관계에서 독립하는 과정.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자유는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4명의 철학자를 통해 나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죠. 나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장자는 강조했어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를 믿으라고요. 프롬은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공자는 일러줬어요.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라고요. 이 모든 가르침의 공통점이 뭘까요? 관계에서 독립하라는 겁니다. 독립.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60대인 당신에게는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독립을 해야 하지? 가족과 멀어지라는 건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독립한다는 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관계는 어땠나요? 의존적이었을 겁니다. 자녀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자녀의 불행이 내 불행이었죠. 배우자의 기분이 내 하루를 좌우했고 친구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얽힘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너무 많이 의지하고 너무 많이 간섭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각자가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타인의 기대를 알아차리기.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대 속에 살고 있나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당신이 하는 행동 중 몇 %가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요? 청소를 할 때 왜 하나요? 집이 더러워서? 아니면 자녀가 와서 집을 보면 뭐라고 할까봐? 옷을 살 때 왜 사나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일까봐? 모임에 나갈 때 왜 가나요? 가고 싶어서? 아니면 안 가면 체면이 깎일까봐?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됐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손주를 봐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손주가 보고 싶어서 봐주나요? 아니면 자녀가 미안해할까봐,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주나요? 명절에 큰 상을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면 안 하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봐 하나요?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의 기대 때문에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 타인의 기대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이 나타나요.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나? 자녀가 나를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죄책감의 정체가 뭘까요? 나는 이래야 한다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 신념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주입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이런 신념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신념들이 정말 옳은 건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행복하면서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어른이 참기만 하는 게 성숙한 걸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나이 들었다고 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쉴 자격이 더 많아진 걸까요? 죄책감을 내려놓으려면 이 신념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해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이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나?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신념들이 사실은 낡은 것들이라는 걸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무조건 그래, 그래야지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번 주말에 손주를 봐주고 싶은가? 내 몸 상태는 괜찮은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 힘들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올 겁니다. 나쁜 부모 같아.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렇게 거절해도 되나?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당신이 나쁜 부모인가요? 평생 당신은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밤낮으로 헌신했고 수없이 도와줬습니다. 단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되죠.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메뉴를 고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제안하기, 피곤할 때 오늘은 쉬고 싶어라고 말하기, 가고 싶지 않은 모임 거절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질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내 감정이 먼저인 삶. 지금까지 당신은 늘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폈어요. 배우자의 기분이 어떤지, 자녀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친구가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은요?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외로운지조차 모를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기분은 어때? 내 몸은 어떤 상태지?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지?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물어보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오늘 좀 우울하구나. 내 몸이 많이 피곤하네. 나는 오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은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느껴보세요. 억지로 밝게 굴 필요 없어요. 피곤하면 쉬세요. 조금만 더 참자가 아니라 나는 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이런 안내를 하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전화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져요. 예전에 당신이라면 끝까지 들어줬을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힘드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엄마도 지금 좀 힘들어서 더 이상 듣기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게 냉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우울함이 자녀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먼저 챙기고 내가 건강한 상태일 때 다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 단계 거절의 기술. 관계에서 독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평생 우리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죠. 그래, 그래야지. 뭐 어때, 한 번쯤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계속 타인에게 잠식당합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거절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하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건 하기 어려워. 죄송하지만 거절할게. 애매하게 말하지 마세요.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 상대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거절할 때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그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다른 일도 있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워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셋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한계가 있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거절은 당신의 권리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친구가 또 부탁을 합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자주 부탁하는 친구예요. 당신은 피곤하고 솔직히 이번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당신이라면 응, 알았어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섭섭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친구의 감정이고 친구가 처리해야 할 몫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겁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단계 관계에서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란 뭘까요? 당신만의 방, 당신만의 시간, 당신만의 영역이에요. 집안에 당신만의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공간이 가족의 공간인가요? 작은 방이라도 책상 하나라도 당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온전히 당신이 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시간도 만드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 공간이란 뭘까요?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당신은 걱정되겠죠. 하지만 그건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조언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까지예요. 자녀의 문제를 대신 떠안고 밤잠을 설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당신까지 우울해질 필요 없어요. 배우자의 감정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물론 위로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배우자의 기분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거리두기가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각자의 감정을 처리할 때 관계가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단계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관계에서 독립하려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해요.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로 살았나?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은 진짜 내가 원한 것들인가?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존중했나? 오늘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는 않았나? 이 질문들이 당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 많은 경우 우리가 관계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까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챙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을 떠난다면 그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실전 예시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시 1자녀 문제. 상황 성인이 된 자녀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예전의 반응 그래. 얼마 필요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이제의 반응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더 이상 빌려줄 여유가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봐. 예시 2배우자 문제. 상황 배우자가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참으면서 돌봐줬어요. 예전의 반응 아무 말 없이 참고 배우자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이제의 반응 나는 당신이 술 마시고 와서 짜증내는 게 힘들어요. 이건 나한테 상처가 돼요.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예시 3부모 문제 형제자매 관계. 상황 당신만 계속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형제자매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전의 반응 속으로 원망하면서도 혼자 계속 감당합니다. 이제의 반응 형제자매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 혼자 부모님을 돌보는 게 힘들어요. 우리 역할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예시 4 사회적 역할 문제. 상황 동네 부녀회에서 계속 당신에게 일을 맡깁니다. 당신은 피곤한데 거절하지 못했어요. 예전의 반응 네, 제가 할게요. 하면서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의 반응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건강 문제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분께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관계에서 독립한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온전히 당신일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법. 중심을 잃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만 중심이 단단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왜 나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에서 독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60대인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중심이에요. 평생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둘 때입니다. 첫 번째 일상 루틴 만들기. 중심을 세우는 가장 기본은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의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루틴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어떤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침 루틴.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5분만이라도 누워서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할 거야. 잘 살아왔어.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식사 후에는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산책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 꽃, 하늘.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오후 루틴. 점심 식사 후에는 조금 쉬세요. 낮잠을 자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아요. 오후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아요. 단 그건 당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녁 루틴. 저녁 식사 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적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 시간들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나를 챙기는 시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죠. 두 번째, 정리와 내려놓기. 나의 중심을 세우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것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못 버린 것들. 이 물건들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괜찮아요. 서랍 하나, 옷장 하나, 책장 하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이게 앞으로의 내 삶에 도움이 되나?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아까워서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몇 년째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정말 아까운 건가요?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건과 함께 관계도 정리하세요.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보세요. 몇 년째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나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는 그런 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한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세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오래된 원망, 후회, 아픔. 이런 감정들이 당신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타인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알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세 번째, 나만의 공간 만들기.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당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작은 방이라도, 책상 한 켠이라도 괜찮아요. 그곳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미세요. 좋아하는 사진, 좋아하는 식물, 좋아하는 소품들. 그 공간에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말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이야.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만의 공간에서 당신은 온전히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역할을 벗어던지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나 자체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재발견.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이제는 그걸 할 시간이에요. 나이가 있는데 뭘?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즐기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스케치북을 펼치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온라인 강의도 많고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아요. 글을 쓰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일기부터 써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춤을 추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집에서 혼자라도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세요. 정원을 가꾸고 싶었나요? 시작하세요. 작은 화분 하나부터 키워보세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취미는 당신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발견하는 통로가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아, 나는 이런 색을 좋아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 나는 음악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구나 알게 돼요. 글을 쓰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를 통해 당신은 당신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다섯 번째, 관계 선택 기준. 이제부터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어떤 사람과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편안해요. 후자를 선택하세요.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계속 눈치를 보게 만들고 가면을 쓰게 만들죠. 편안한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를 존중해 주는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당신의 필요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반대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필요만 챙기는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죠.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기쁨을 주는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를 선택하세요.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관계를 선택한다는 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해요. 그걸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 기록하기.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당신의 감정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나는 기뻤다,
슬펐다, 화났다, 편안했다. 왜냐하면 감정을 기록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럴 때 기쁘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구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패턴을 알면 당신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록은 또한 치유의 도구가 돼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면서 당신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혼자 사귀던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꼭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단어 몇 개라도 괜찮아요. 오늘, 피곤함, 자녀 전화, 짜증, 산책, 평온.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꾸준함이 힘이에요. 7번째, 나 중심 마인드 변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나는 누구의 아내, 남편이야. 나는 어느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역할이 아니라 본질로 자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나로 살아도 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당신 안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될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에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타인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챙기면서도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삶이죠. 균형이에요. 바로 공자가 말한 중용입니다. 철학적 문장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약용이 말했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배움의 시작이다. 매일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세요. 장자가 말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라.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프롬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공자가 말했죠. 자신을 바로 세운 후에 타인을 도우라.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내가 건강해야 타인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은 하나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보세요. 내일 하루도 모레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60대인 지금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지혜도 쌓였고 경험도 풍부하고 이제는 역할에서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세요. 나로 사는 삶을 시작하세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4명의 철학자를 만났어요. 정약용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는 주체성, 장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참된 나는 타인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 프롬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짜 나로 살 때
비로소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삶의 의미, 공자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거리,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 평생 당신은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았어요. 부모님의 자식으로, 배우자의 아내나 남편으로, 자녀의 부모로, 회사의 직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그 역할 중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고, 부모님은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뭐지? 역할이 없는 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나를 발견할 기회가 온 거예요. 60대라는 이 시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헌신했어요.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챙길 차례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권리를 넘어선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풍부해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전혀요. 장자는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으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번 주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삶은 점점 달라질 겁니다. 관계도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지?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존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편안해질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배우자도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진짜 당신을 아는 친구들은 당신의 변화를 응원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왜 이래? 이제 와서 그걸 해서 뭐해? 편하게 쉬기나 하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공자가 말했죠. 62순.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진다. 모든 말을 듣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판도 칭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게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느끼는 게 진실이에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프롬이 말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입니다. 장자가 꿈꾸던 삶, 자유롭게 논의는 삶. 그 삶을 이제 당신도 살 수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당신이 결심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중간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가 반 걸음 물러서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당신이 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어요. 나로 산다는 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호기심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세요. 천천히, 조용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앞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날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할로 채울 수도 있고, 의무로 채울 수도 있고, 타인의 기대로 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채워보세요. 기쁨으로, 의미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채우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로,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내가 평생 찾아 헤맨 행복이구나. 그 순간이 올 거예요. 반드시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알면 돼요. 당신이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했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도 말하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평생을 책임지고 헌신했으니까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웃을 차례, 당신이 쉴 차례, 당신이 누릴 차례입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겁니다. 60대라는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기, 가장 지혜로운 시기, 가장 진정성 있는 시기. 이제부터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희생한 사람? 참은 사람?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진짜 자신답게 살았던 사람? 자유로웠던 사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어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장자는 평생 자유롭게 살다가 노년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프롬은 80세가 넘어서도 사랑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는 경지에 올랐어요. 그들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자기답게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길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젊은 날의 당신을 바라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인생이야. 맞아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인지, 모든 게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 경험, 강인함.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 힘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세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4명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정약용 나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라. 장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라. 프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진짜 나로 살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공자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라.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라. 이 가르침들은 수천 년, 수백 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단지 이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역할이 아니라 본질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두 나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정말 멀리 왔구나. 나는 변했구나.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그날이 올 거예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변화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평생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았던 당신. 이제는 온전히 당신으로 살아가는 당신.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 살 시간.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시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 그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당신만의 여정이, 당신만의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에요.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더 이상 역할이 아닌 존재로, 더 이상 누군가의 누군가가 아닌 온전한 나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걸음을, 작은 선택을, 당신을 위한 하루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생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중심이 되어도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색깔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됩니다.